건강복지 라디오. 네, 건강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은 나는 날마다 신화를 꿈꾼다. 사랑도 기적처럼 올까 등 많은 저서와 함께 꿈꾸는 미학자로 불리는 김종희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음, 김종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대중가요 철학을 담다라는 이야기로 아주 멋진 시간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예, 오늘은 이제 7월도 막바지가 되고 올 한 해의 절반도 지나는 시점에서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끌어보려고 합니다. 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아, 주제가 너무나 근사한데요. 아, 그럼 오늘 먼저 주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원하여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중년은 20 대, 30 대, 40 대를 치열하게 살아오고 또 50 대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의 은퇴를 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아 있는 이 생을 어떻게 정말 근사하게 품격 있게 품위 있게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생방송의 여행이잖아요.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재방송이 또 여행 연습이 불가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늙어갈 것인가라는 주제여서 그래서 '너와 함께라면 이런 인생도 여행이지 않을까.' 예,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늙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기도 해요. 제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삶의 풍경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이 좀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 같은 노년이란 말은 사실은 어쩌면 어폐가 있기도 하고 '노년다운 노년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늙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육체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의식은 정신은 그래도 늘 감성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늙어간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사실은 늙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풍요로운 삶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찾을 수 있는 나름의 여유 혹은 어떤 여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라는 옛말처럼 피할 수 없는 늙음이라면 남아있는 이 삶을 그렇다면 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신선하게 한번 늙어가 보자.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초고령화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지만 그 초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은 또다시 프레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받았던 노래가 있어요. 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 네. 가사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많이 위로를 받았었는데 사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 이전 시대의 부모님들은 그야말로 뭐 처절한 자기 희생의 바탕에서 우리를 세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관교 시인이 썼던 소주병이라는 시를 보면 술병은 잔에다 자신을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가는데 근데 술이 다 비워진 빈 병은 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가지고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는 표현. 근데 어느 날 바람이 정말 세게 불던 날 문 밖에서 아버지가 우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가 보니까 마루 끝에 있는 빈 소주병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네. 정말 우리 시대의 아버지 또 우리를 성장시켰던 아버지 세대의 분들은
속으로 울어도 바깥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분들이었는데 저 역시 사실은 여성들의 생이라는 것은 결혼 이전과 이후가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결혼 전에는 집성촌에서 좀 7남매의 막내로 성장했고 결혼 이후에는 그 이전의 상황과 다른 아주 간단한 도시에 결혼을 하게 됐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갈등도 좀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어른들이 10여 년간 대소변을 받아내기도 하고 거의 5분 대기조로 어른들이 병수발을 하면서 정말 되게 힘들고 많이 울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꿈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 이런 절망을 정말 이게 하나의 어떤 수렁처럼 느껴졌다면 나에게 희망이 없을 텐데 이 순간을 넘어가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50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성장시켰듯이 내가 어떤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또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길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 대, 30 대, 40대 정말 치열하게 앞을 보고 살아오고 예 마치 저울의 양팔 저울처럼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게 꼿꼿하게 살아왔던 그런 시절 아버지의 세대, 어머니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와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삶이든 돌아보면 다 아름답더라. 예. 그 순간순간은 정말 치열하게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러나 막상 이만큼 걸어와 보니 그때는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또 나만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마다 다 나름의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살아오더라고요. 돌아보면 다 온 길은 한 길인데 그때 순간은 많이 힘들었죠. 아버지가 힘들게 우리를 키웠던 것처럼 저는 아버지만큼은 덜 힘들게 세상을 살아냈고 아마 또 우리 다음 때의 아이들은 우리가 졌던 이런 무게감보다 더 가벼운 생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현실 또 이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매 순간순간 꿈을 향해 걸어온 것이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네. 7남매 막내딸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단단해지기까지 정말 대견한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노인들의 삶이 사실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노인들의 삶을 채록했던 구술생애사로 경험하는 인문학을 하셨어요. 변화하는 노인들의 삶을 가장 많이 체험하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네네. 구술생애사로 경험하는 인문학을 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살아온 얘기 또 어머니 세대요. "내가 살아온 얘기를 쓰면 소설책 10 권은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을 이만큼 키워 놓은 것도 사실은 이전 시대의 어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영웅 또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은 역사의 한 중심이 되지만 정말 한 현장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식을 건사하고 직장에서 혹은 농사를 지으면서 한 시대의 탄탄한 바닥이 되어졌던 분들은 조명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 우리를 키워낸 일반 서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역사적으로 미시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소중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날마다 자기의 일생을 글로 쓰지는 못하지만 저처럼 어린아이들한테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때 30 대부터 했으니까요. 40-50 네. 대. 그래도 후학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으로 내어 주는 것, 그것을 체록에서 기록하는 것이 그분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들이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후대의 누군가에게는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구술생애사를 경험하는 인문학을 하게 됐고요. 그 부산의 매축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계시는 5개 노인 중 한 70명 정도 되시는 노인분들의 생을 부산으로 이주해 와서
또 거기에서 살아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저도 지금 하라면 못할 텐데 그때는 나름대로의 무슨 사명감 같은 게 들었나 봐요. 제 인생의 사명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즐겁게 노인들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어 기록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즐겁게 즐기면서 일을 하셨다고는 하셨지만은 구술생애사로 경험하는 인문학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매 순간이 뭐 매 즐겁다고 얘기하는 거는 쪼끔 뭐 힘든 것이기도 하고 거짓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힘들어서 즐거웠던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가령 술을 그때 배웠거든요. 아침 진짜요? 예. 네. 9시 30분 에 노인정에 가면 어른들이 깡소주 안주 없이 소주를 탁 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못 먹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음. 그분들의 일상 속으로 제가 들어가야만 정말 가식 없는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9시 30분 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그냥 술 마시고 어른들이 만들어 주신 음식에 같이 숟가락 넣어서 먹고 어느 때는 그분들이 손가락으로 음식을 쭉 찢어 주시면 그거 받아 먹고 이러면서 한 6 음. 년을 체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술을 거기서 배웠고 또 어른들이 추는 춤 예. 저는 춤에 대해서는 잘 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네. 배우고 춤을 배우고 그러면서 어른들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 아마 제가 지금 술에 대한 내성은 어디에서 키워졌나 물어보신다면 어른들하고 음. 구술생애사로 경험하는 인문학을 하면서 키웠던 내성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기억에 남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조선방직이라는 이제는 인제 해방 이후에는 대한견직으로 바뀌었는데요. 조선방직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쳤는가 예. 입사 시험이죠. 일반 사무직하고도 다르게 재봉질을 해야 되고 거기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흔히 요즘 얘기하는 공순위 그때 그 시험을 칠 때 바늘의 실을 누가 빨리 깨는가 예. 이거 입사 시험 쳤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부산에 국제 고무라든가 신발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까막눈만 겨우면 하면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됐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K 장녀들 예. K 자녀들은 정말 일을 잘하게 되면 혹시 이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 싶어서 단체로 기숙사로 잘 때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일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손이 부족하던 그 시절에 또 장녀, 차녀, 차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희망을 또 동생들의 학비까지 같이 등에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형상이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한순간에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가 그분들의 어떤 아픔을 낼름낼름 잘 받아먹으면서 성장했던 K 막내로서의 어떤 미안함 그러면서 어떤 어 고마움을 동시에 가지게 된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왔고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 경량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 정말 척박한 이주 생활 말은 실향가 이민이라는 이런 생활 속에서 자식을 키워냈는지를 들으면서 정말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른들의 생은 그분들의 개인사가 아니라 당대의 사회사, 통시적인 측면에서 공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정말 깊은 거울처럼 우물처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 또 어머니 세대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 네.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를. 근데 우린 그걸 그렇죠. 네.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정말 강의할 때나 많은 부분에서 60 년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60 년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네. 저기 정말 내전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제 삶인들 온전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한 일이죠. 맞아요. 어쨌든 어느 누구도 노인이 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우리 김종희 작가가 생각하는 건강한 노인의 삶
혹은 노인으로 가는 가정의 삶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결국은 스스로 존중해야만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잖아요. 어 아주 신선하게 늙어가는 거죠, 신선하게. 신선하게. 예. 그 나의 즐거움, 일상의 즐거움을 찾을 때 내 삶이 사회의 공헌이 되기도 할 텐데요. 저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일상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일기 쓰기 혹은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트에 쓰는 연필을 깎아서 노트에 한 줄 문장을 쓰는 그 순간이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격조 있게 품위 있게 혹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간다면 그 과정에서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글쓰기, 글을 쓰는 것 이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인제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생선이 되잖아요. 물속에 있을 때는 물고기 비린내 나지 않지만 생선이 되는 그 순간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노년도 노년다울 때 아름다울 텐데 사실은 노년이라는 것을 자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노년다움, 노인다움의 어떤 삶을 프레시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이 결국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예. 뭐 청년 같은 노인이 아니라 노년다운 노년의 삶을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개발하고 또 나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하나의 어떤 행동하는 것, 걸어가는 것, 부지런히 일상 매 순간순간을 걸어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노년으로 가는 그 과정에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사실 저도 저희 윗집에 어르신인데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이신데 네. 항상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분을 보면 늘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진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 네. 네. 저도 지금 뭐 날마다 실천하고 있어서요. 저도 아침에 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 의식을 붙잡아서 글 쓰는 거거든요. 음. 뭐 어떤 문학적 틀을 들이대지 않아도 그 글쓰기가 결국은 내가 살아 있고 내가 처음 눈 떠서 마주하는 그 순간에 대한 인식이어서 저는 글쓰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네. 합니다.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노년에 자기 자신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생애 어떤 시기가 가장 풍요롭나 하지만 그런 심리적 자원이 가장 풍요로운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의 삶,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순간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이 순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정을 또 이렇게 부여한다면 감성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그것이 결국은 모여서 오늘이 되고 또 또다시 오늘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래서 남아 있는 이 생이 남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신청곡을 하나 주신다고요? 아 네. 네. 저는 오늘 채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신청합니다. 특별히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지만 저희 아이들이 세대에서 보면 우리가 엄마나 아버지가 되는 순간 감정적 존재 말하자면 말랑말랑했던 그 낭만적 존재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엄마라는 아버지라는 관념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든 가슴에 품어 있던 노스텔지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엄마도 아버지도 박제된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가슴 삐든 때가 있단다. 예. 여전히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웃는 마음이 먼저 웃는 때가 있단다. 그런 측면에서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신청해 주신 채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준비를 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나는 날마다 신화를 꿈꾼다. 사랑도 기적처럼 올까 등 많은 저서와 함께 꿈꾸는 미학자로 불리는 김종희 작가와 함께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